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된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오늘은 이조 앵커가 출연하지 않아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한국 경제가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좀 많이 꺾이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대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갔다고 평가받고 있는 조선업계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중국으로부터 다시 탈환해오고 우리나라 조선업에도 드디어 이제 봄이 찾아오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나라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업의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좀 오늘 발칙한 경제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NH투자증권의 최진명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굉장히 좀 수주 물량이 좀 있었다는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조선업의 봄 얘기하는데 위원님은 조선업의 봄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아직은 겨울이겠죠. 계절도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가장 추운 시간은 끝났지만 따뜻하다고 얘기를 하긴 힘들죠. 왜냐하면 현재도 울산과 거제 폐업하는 기업들이 속출을 하고 있고요. 근로자들 상당수가 무급휴직 또는 이제 우리 전환휴직이라고 하죠. 직원들끼리 일부 돌아가면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따뜻하다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데이터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2017년, 2018년 2년 연속으로 수주가 증가했고요. 2019년과 2020년에도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불황 이전 정도의 레벨에는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참으시면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최근 조선업을 이야기할 때 LNG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업의 보험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뭐 난리 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주요한 이유가 LNG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에서 LNG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좀 재밌게도 우리 조선 애널리스트들이 LNG 얘기를 한 지는 10년 넘었습니다. 굉장히 캐캐묵은 얘기인데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유효하다는 건 굉장히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이 우리의 삶에서 잘 보시면 왜 LNG가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기자님보다는 젊습니다만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이제 굉장히 어릴 때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석탄 난로를 뗐었다가 어느 시점에 우리가 등유를 떼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당번이 이제 기름을 떼오고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군대도 다녀오고 성인이 돼서 조개탄 보니까 쓰고 막 그러다가 오픈기도 갖다 놓고 요즘 도시가스 안 돌아가는 집 웬만한 아파트에 찾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소득이 성장하면 가스 같은 에너지원을 쓰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적으로 생겨난다는 겁니다. 굳이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안 걸더라도. 좀 더 깨끗한 연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전 연료입니다. 발전 연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욕구가 없지만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이나 또는 우리 지금 미세먼지 얘기들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결국은 석탄을 억제하는 겁니다. 석탄 소비를 억제하고 발전 에너지를 획득하는 방법은 사실은 뭐 신재생 에너지로 가면 가장 좋습니다. 발칙한 경제는 수소를 좋아합니다. 수소 얘기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는 원전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이 천연가스라는 얘기죠. 천연가스가 가지는 장점이 뭐냐면 일단 동일한 화석연료라는 점에서 친숙할 수 있고요. 기존의 에너지 업체들이 석유 캐면 보통 예전에는 가스가 부산물이었어요. 그냥 태워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가스를 돈을 주고 사니까 이제 태우지 않고 팔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전 세계적으로 우리 GDP의 성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다수 국가들은 그 성장하는 에너지 수요를 석탄으로 하길 원치 않아요. 다른 걸 찾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수소, 뭐 원전도 얘기 나올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흐름은 아마 앞으로도 수십 년간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생각 기본적으로 LNG에 대한 수요는 수십 년간 강세는 분명하다. 근데 LNG는 사실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운송이 굉장히 어렵다.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조건은 영하 260도 이하로 내리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액화하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이 가스의 비용을 능가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가스는 전 세계 어디에나 굉장히 많이 네. 매장은 돼 있는데 이거를 어디다 옮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네. 더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그냥 태워서 버리고 막 그랬던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그 미국 시세와 유럽 시세, 천연가스 시세가 10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10배요? 네. 근데 LNG 얘기가 뭐 10년 동안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게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이게 뭐 된다 뭐 얘기는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정말 체감적으로 다가왔던 건 결국 작년 LNG 운반선 발주와 수주였었잖아요. 그 뭐 작년에 한 77척 정도의 LNG선이 발주가 됐는데 그 중에 66척을 한국이 수주를 했고 이게 우리나라 전체 수주 규모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근데 이런 작년에 그 LNG 운반선 발주가 많았던 거랑 이걸 한국조선소들이 다 이걸 수주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LNG 발주가 늘어난 이유는 이제 사실 우리 해양 플랜트 발주 망가뜨린 게 셰일 업계의 부흥이에요. 그렇죠. 근데 셰일 업계가 이제 주로 생산하는 게 석유보단 가스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셰일 가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은 이제 지층에 보면 우리가 과거 예전에 배우셨을 거예요. 이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제가 지질학자는 아니지만 간단합니다. 우리 퇴적암층 일부에 보면 석유가 매장돼 있는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쪽을 시추를 해도 이게 별로 산출량이 많지 않아서 기업들이 많이 안 했었어요. 예. 그렇지만 요즘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달하면서 우리가 셰일 지층에서 기름이나 가스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수압 하세 공법이라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에서 이런 기술 혁명이 굉장히 대규모로 가스를 산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어요. 석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명시공인 미국입니다. 예. 근데 미국이 갑자기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국가, 소비하는 국가가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가장 석유를 만드는데 가장 비용이 비싼 게 해양 플랜트에서 석유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렇죠. 석유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 중동의 어떤 지층에서 석유를 하다가 야,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우리가 진짜 힘들지만 바다에다가 이거 띄워놓고서 한번 캐도 좀 장사가 되겠다 싶어서 갔었던 거죠. 그렇게 태동된 게 해양 플랜트 업계인데 이제 그 텍사스라든지 미국의 지층에서 이제 추가적인 석유와 가스가 나오니까 이쪽이 사업성이 굉장히 크게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20불까지 이제 떨어지고 이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 미국에서 석유와 가스의 생산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유가와 가스 가격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본, 한국 막 그랬고 야, 사 막 이러면서 했고 우리도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됐잖아요. 그 이전에만 해도 천연가스는 대부분 이제 호주라든지 중동에 특히 카타르에서 주로 생산이 됐었어요. 근데 미국이 갑자기 가스 수출국으로 등장을 했고 그다음 러시아도 원래 굉장한 가스 수출국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대부분 서유럽 국가들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하는데 또 러시아랑 서유럽 국가는 사실 잠재적으로 이제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아시다시피 나토라는 것 자체가 이미 타깃이 러시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제 소비자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배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온 거고 또 이 서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 말고 또 가스를 공급해야 되는 그 가스를 조달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고민하게 되고 뭐 카타르는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아 내가 가스 생산량을 크게 늘리면 기회가 있겠구나. 그래서 재작년 작년에 이런 국가들이 그런 속내들을 드러냈고 그러니까 해운사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시장이 되겠구나.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은 게 작년에 카타르가 오펙을 탈퇴하고 앞으로 우리는 천연가스 생산량을 2배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계 최대 생산국이 그런 말을 하니까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득 생각이 나는 게 그때 카타르 국악인가 우리나라 왔었잖아요. 그래서 카타르에서 또 광파하는 게 또 한 60척만 할게요. 뭐 이 정도 얘기 또 던져놓고 갔는데 그때 위원님하고 통화하다가 이 사이즈가 만만치 않다고 그 얘기 조금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우리 LNG선 사이즈는 우리가 톤이나 이런 걸로 안 하고 가스 운송 적재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170K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이게 17만 세제곱미터 정도의 가스 최적을 이제 운송할 수 있는 배가 일반적으로 국내 빅3가 만드는 대형 LNG입니다. 근데 요번에 나온 걸 보면 170K가 아니라 뭐 230K, 260K를 얘기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기존의 LNG 선보다 1.5배 이상 큰 사이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나온 선례가 거의 없고요. 보통 이 정도 적재량은 해양 플랜트에서나 볼 법한 적재량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냐면 아마 LNG 선 자체가 우리 한국 조선업체 점유율 90%가 넘어요. 그렇죠. 자국 발주 빼고는 다 가져간다고 네. 봐야 되는 거죠. 해외 국가들 같은 경우는 170K 제작 경험도 거의 없어요. 근데 230K, 260K는 더더욱 아예 안 해봤을 거라고 보는 게 맞죠. 국내 조선업체들은 170K는 지겹도록 만들어 봤고 해양 플랜트를 통해서 그거보다 큰 사이즈도 여러 번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삽질도 많이 해봤고. 예, 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최근에 했던 리포트 제목 중에 하나가 좀 특이하게 성장 국면의 초입, 매크로는 잊어라. 이게 저 두 마디 다 좀 인상적이었는데 성장 국면의 초입이라는 표현하고 근데 또 매크로는 또 왜 잊어버리라고 했는지 이 제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성장 국면의 초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인적 집약 산업인데 매출이 늘어난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고용이 올해 늘어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체감상 수주가 늘어났다 얘기는 듣는데 본인들이 느끼시기에는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지역에 사람들도 좀 늘어나고 조선업체들이 매출 늘고 이러면 이제 협력업체들로부터 흘러 들어간 낙수 효과도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회복을 체감하실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목을 썼고요. 매크로를 잊으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많은 분들이 편견이 있어요. 유가가 나쁠 때 산업재해는 안 된다. 그렇죠. 예. 근데 조선업체의 성장 이유 자체가 LNG인데 LNG가 부흥하게 된 이유는 셰일 업계가 있어서고요. 셰일 업계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기존의 통념을 잊으시면 좋겠다. 유가가 안 좋으니까 조선주는 안 된다. 주가 측면에서 그런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 과거에 우리 조선업체들이 해양 플랜트를 먹거리 삼아서 사업을 할 때는 유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해양 플랜트는 일반적인 유전들보다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유가가 높아야만 사업성이 설명이 돼요.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조선업체들이 해양 플랜트 수주를 너무 오랫동안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해양 공장이 지금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현대중공업은 네. 문 닫았잖아요, 거기는 네. 아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얘기냐면 그 매출이 계속 급감을 해서 해양 비중이 강제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 해양보다는 상선에 대한 의존율이 더 높아져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과거에도 우리 조선업체들이 해양을 하기 이전 시대를 한번 보시면 유가가 조선업체에 그렇게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가가 높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양 플랜트도 나올 거니까요. 하지만 유가가 안 높아서 해양 플랜트가 안 나와도 우리에게는 LNG 선이 있으니까. 양방이라는 거죠. 네. 유가 오르면 플랜트로 먹고, 네. 유가 안 낮으면 상선으로 먹고 뭐 이런. 네, 뭐 유가가 올라간다고 LNG 선이 안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죠. 어쨌든 제 그것도 말이 요지는 되네. 유가 높으면은 뭐 유가 비싸니까 가스 더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고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럴 거니까요.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안 좋다는 생각을 너무 집착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 설계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탱커선 같은 경우는 완전 원천 설계를 다 할 수 있고요. 예. 그 얘기하는 게 아마 LNG선과 해양 플랜트일 것 같아요. 해양 플랜트는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원천 기술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미국이나 유럽 업체라도 원천 기술이 없어요. 정확하게는 아주 극소수의 적어도 300년 이상 돼서 그 업계에서 확고부동한 기술을 가진 굉장히 소수 업체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그 설계 시장을요? 예, 설계라든지 드릴이라든지 일부 핵심 기자재들을 보면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우리가 멕시코만에서 있었던 이제 디워터 호라이즌 사태 얘기를 듭니다. 그 BP가 이제 용선에서 했던 사업인데 터져가지고 막 원유 막 바다로 다 뿌려지고 막 그랬던 사건이죠. 스케일이 달랐죠. 우리 태안 앞바다에서는 유조선 하나가 유출됐던 사건이고 거기는 유전이 터졌어요. 이제 그 기름을 지금 치우는 데만 30년 이상 보고 있고요. BP 실적 발표를 보면 분기마다 우리가 얼마를 써서 치우고 있는지 계속 나옵니다. 분기마다 조 단위 비용을 쓰고 있어요. 지금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추선 가격이 보통 호황일 때 1조였고 지금 발주를 해도 한 4천억, 5천억 합니다. 근데 이 돈 5%, 10% 아끼려고 하다가 사고 한번 나면 몇십 조가 날라가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그 가격 차이가 무의미해요. 그냥 제일 좋은 거
가장 안전한 거 300년 동안 검증됐다고 하는 거 이런 걸 써요. 제가 해양 플랜트 업계에서 엔지니어로 있을 때도 저도 예. 자재 조달할 때 제가 항상 넣었던 요구 조건이 뭐냐 하면 30년 이상 증명된 제품을 가져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솔직히 굳이 잘 우리가 개발하느니 그냥 사오는 게 훨씬 더 그렇죠. 그 현실성이 있다는 거죠. LNG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 GTT라고 하죠. 프랑스 업체. 여기다가 이제 선박 가격 5% 정도 로얄티를 내고 있는데 예. 이 금액이 굉장히 아까워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설계도 하나 딸랑 쓰는데 예. 그쪽에서 원가 하나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이 가격은 뭐냐 하면 수십 년에 쌓인 신뢰의 가격이에요. 우리가 이걸 국산화하려고 캐시원 개발했죠. 10년 이상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캐시원을 쓴 1호선이 지금 정상 동작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잘 안 되나 보네요. 예, 안 됩니다. 이 10년 이상 개발한 제품도 그 정상 동작한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또 내가 예를 들면 이 배를 사서 하루 이틀 쓸 게 아니라 30년 쓸 거잖아요. 그렇죠. 예. 30년 사이에 고장이 안 난다고 아무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업계 속내는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이미 사서 3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알려진 걸 쓰고 싶은 그쵸, 거예요. 예. 그 리스크를 가져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신규 업체한테 제한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아무 레코드가 없는데 나보고 30년 레코드를 가져오래요. 지금부터 쌓아도 30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니네가 써줘야 30년 트랙 레코드를 쌓을 텐데 예. 안 써주면서 30년을 요구하는 그쵸. 저거 비슷한 거잖아요. 예전에 네. 뭐 TVN에서 뭐 경력직 뽑습니다. 그랬더니 야 더 경력직만 뽑으면 신입 사원은 어디 가서 경력 쌓냐 뭐 이런 건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해도 3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 다만 이 기업과 학계가 노력을 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30년 뒤에 이 가스 저장 기술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술일지 모르겠어요. 예, 수소 저장 기술이라든지. 수소 시대. 예.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내가 굳이 이걸 개발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돈이 아까워 보이지만 그냥 지출하는 게 상대적으로 더 이득이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조선업계의 좀 오래된 그 양치기소년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중에 하나가 그 IMO 규제 있잖아요. 네. 이 환경 규제 때문에 어떤 그 친환경 선박 발주가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되게 잘 될 거다라는 얘기가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 IMO 규제의 어떤 간단한 설명하고 이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규제는 뭐냐 하면 우리 배를 이제 움직이는데 필요한 그 엔진에 예. 그 엔진 연료의 황해 함량을 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연료 쓰지 마라. 네, 맞습니다. 싸구려 쓰지 마라. 예, 우리가 황이 흔히 이제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황 규제가 들어오고요. 그 차후에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해운 업체들이 기존 연료를 못 쓴다고 이러니까 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배 자체에 황을 제거하는 기능을 넣어야겠다는 선주들, 우리 스크러버라고 많이 부르죠. 예. 이런 기능을 넣는 선주들도 있고요. 그냥 황이 제거된 기름을 사자. 예. 이런 이제 저항유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대안은 연료를 아예 가스로 바꾸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LNG 운반선이 아니라 추진선. 예. 그런 얘기들이 현재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기대감이 어느 정도냐면은 현대중공업의 어떤 후계자인 정기선 부사장 같은 경우가 맡고 있는 분야가 또 그거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시장이 될 거라고 이제 그쪽 오너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까 양치기 소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 대략 나온다더니 왜 이렇게 좀 소식도 없고 그러죠? 예, 그게 당연한 게 일단 해운업계 입장에서 일단 저항을 하고 싶겠죠. 이게 왜냐하면 내가 이거에 대응해서 먼저 투자를 집행했는데 규제가 연기되면 본인이 헛돈 쓰는 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버티고 싶을 거고요. 두 번째로 마이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선택이 본인이 주류와 달랐을 때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럼 어떤 얘기냐면 뭉쳐가고 싶어요. 남들 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 근데 그러면 선두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은데 예. 선두 기업들은 셋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유도 일부 확보를 했고 예. 일부 배들은 스크러버도 설치를 했고 일부 LNG 추진선도 현재 주문을 넣어놨어요. 그럼 저 예. 후발주자들은 좀 더 혼란스럽겠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선두 업체들도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선두가 딱 가이드 잡아주면 그냥 그대로 네. 따라가면 되는데. 총대를 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며칠 사이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이 2020년 1월 1일부터 바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그래서 예, 자꾸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스크러버의 공급이 딸린다. 음. 그리고 지금 와서 LNG 추진선 주문해도 봤는데 오래 걸린다.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한 향방은 앞으로 몇 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약간 좀 더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는 게 여기서 일부는 그냥 아예 배를 새 걸로 가면서 이런 결정을 하자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일부분이고 대다수의 선주들은 기존에 있는 배를 개조해서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 근데 내가 배를 새로 발주할 입장이면 그 고민을 이 뭘로 개조해서 새로 발주할지는 나중 문제고 먼저 배가 필요한지를 먼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얘기를 드리는 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의해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베이직으로 돌아가시라. 선박의 수요, 공급. 그러니까 선박 수요가 일단 있어야 네. 그 다음에 그럼 개조는 나중 문제죠. 개조는 나중 문제다. 네.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본질을 봐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테마성? 네. 이걸 좀 기대했었던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 제가 즐겨 쓰는 말로 그 아무리 사이드 잘하는 집도 메인 디시가 맛없으면 안 갑니다. 그죠. 예. 예, 고깃집에 냉면만 맛있다고 네.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IMO 규제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하나의 양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아요. 이 선박의 교체 주기가 있을 때 개조에 대한 니즈도 함께 있으니까 이러면 애매한 상태에 있는 선주들이 좀 더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선박에 대한 니즈 자체가 없다면 개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처분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거 가지고 한 2, 3년 전에 엄청 팔아먹었거든요. 이제 2019년 되면은 막 2018년부터는 발주가 쏟아질 거다. 배 만드는데 한 2년 걸리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뭐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동안 오래 쉬었던 그 해양 플랜트 쪽은 좀 작년에 막 뭐 언제부터야? 막 계속 기대감만 나오다 결국 연말까지 뭐 조그만 거 한 개 나오고 안 나왔잖아요. 해양 플랜트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작년에 양치기가 됐었어요. 이 7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조선업체들이 영업을 들어가 있길래 예. 이 중에 2~3개는 안 나오겠습니까? 그랬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 지금 9개 이상을 영업 중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다행히도 작년에 영업 중인 거 중에 안 하는 걸로 결론 난 건 없고 연기가 됐어요. 근데 연기가 반복되면 우리 마음속에 저러다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싹 트게 되죠. 왜요? 또 방구가 잦으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장에다 얘기를 드리는 게 LNG선이 해양 플랜트가 나오면 그 우리가 시장에서 워낙 지금 양치기처럼 느꼈기 때문에 늑대가 나타났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하거든요. 진짜 늑대가 오시면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굳이 해양 플랜트가 안 나와도 계속 우려먹습니다만 우리에겐 LNG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 좀 종합해서 그 상반기 전망 좀 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보면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 우리 조선업계가 그 한국 조선업계가 지각 변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저도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 조선업체들 간에도 이제 사업 전략 자체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 우리 마켓이랑 소통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굳이 연연하지 마시고 선주들은 계속 선박을 발주할 의사가 있는가, 그리고 선박의 시세는 증가하는가, 요것에 기본이네요, 기본에 포커스해서 계속 관찰하시면 어차피 지각 변동, 사업 재편 이런 거는 어차피 분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단 파이가 커지는지 계속 관찰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상반기 때는 그래서 상반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업 자체들은 지각 변동 때문에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시장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에 부응한다면 계속 좋은 전망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주도 좀 늘고 가격도 좀 올라갈 거로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쯤 갔을 때는 이 지각 변동도 마무리가 돼 있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업황에 다시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조선 섹터 사실 장기 투자로 매력적이라는 말을 계속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그나마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그 조선업은 그나마 좀 약간은 좀 희망이 좀 있어 보이는 섹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뭐 부산, 울산, 뭐 경남 이 지역의 어떤 일자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산업이라 오늘 그 NH증권 그 최진명 의원 모시고 얘기를 듣는데 참 오늘 기분 좋게 얘기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조선업계에 좀 중요한 일들 생기면 또 모시고 가끔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치강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